네, 감사합니다. 이제 4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세션의 주제는 금지명령의 주요 쟁점으로서 금지명령의 요건, 기준, 내용, 범위,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진행은 우성엽 특허법원 고법판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특허법원의 우성엽 판사입니다. 예, 오늘 1세션부터 3세션까지 많은 세션을 들으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드디어 마지막 세션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면 행복한 저녁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세션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금지명령의 다양한 쟁점에 관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한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서 4세션 패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4세션에 참여하시는 패널분들을 패밀리 네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양력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에드먼드 챙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연방판사님입니다. 예, 그 옆에 리차드 헤이컨 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 부장판사님입니다. 예, 그 옆에 앉아 계시는 안나 레나 클라인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 판사님입니다. 그 옆자리에 요시아키 시바타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부장판사님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두 분이 패널로 참가하십니다. 먼저 이경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님입니다. 네, 이어서 권보원 특허법원 판사님입니다. 네, 세션 진행 중에는 통일적으로 판사님으로만 호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특허법상의 금지명령에 관한 간단한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권리자 보호에 있어서 손해배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구제수단입니다. 대륙법계 국가법원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침해 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주류적인 실무였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지난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베이 판결 이후 전통적인 형평법상의 4가지 요건 기준에 따라서 금지명령의 발령 여부가 정해지고 있다고 보이고, 독일에서는 지난 2021년 특허법 개정으로 금지명령 조항의 비례성 요건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되 그 권리 범위를 넘는 과도한 보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의 여러 쟁점에 관해서 각국의 입법내와 실무에 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예, 본 세션은 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각국의 특허법상 영구적 금지명령과 임시적 금지명령의 발령 요건과 기준을 먼저 비교해보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각국의 금지명령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그 집행 방법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에 대해서 패널분들께서 사전에 자세한 답변을 보내주셨고 그 내용은 자료집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세부 질문들을 통합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 패널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 패널분들께는 패밀리 네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답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챙 판사님, 영국의 헤이컨 판사님, 독일의 클라인 판사님, 일본의 시바타 판사님, 그리고 한국 패널분들 순서입니다. 패널분들께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금지명령의 발령 요건과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금지명령의 원고 적격에 관한 간단한 논의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질문입니다. 귀국에서는 특허권자가 침해 금지 청구를 하려면 직접 또는 최소한 실시권자를 통해서 해당 실시권을 실시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아니면 특허권자의 특허권 실시 여부는 침해 금지 청구 요건과 무관한지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1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미국의 최행 판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No. 네, 없습니다. 네, 우 판사님 감사합니다. 좌장을 맞춰주셔서 그리고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노입니다. 네, 대법원은 물론 머크 대 이베이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금지 명령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요건은 없고요. 또 대법원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광범위한 룰 같은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그리고 형평성 원칙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라빈스키 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형평성의 원칙을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별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하나로 적용되는 것은 그것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시를 하느냐 여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법원이 이 부분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베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08년에 대법원의 판례를 유효한 것으로 인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피플백 홀딩에 대한 것인데 그때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전혀 실시를 하지도 않았고요. 이용을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허권자는 금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이거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실시를 해야 되는지도 전혀 요건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영국의 헤이컨 판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Well, like Judge Chang,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1분 만에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No, 없습니다. the statute, Patents Act 1970, 특허법은 1977년의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구제 명령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침해를 받고 있다면은 금지 명령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고 있는지 혹은 뭐 사용을 하고 있는지랑 전혀 관계없이 금지 명령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클라인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답은 노인데 그래도 앞서서 말씀하신 패널분들이랑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정된 특허법 139조 1항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런 침해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에 대한 개정이 돼서 이 지금 MPE라는 사실 역시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지만 이거 자체로 비례성 위반 여부를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청구인이 특허권 비실시 주체라는 점을 사실만으로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독일의 특허법의 주요 원칙과 일반적으로 일시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실시 주체와 비실시 주체 모두에게 금지 명령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경제적 제거로서 특허의 가치가 하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답변도 no입니다.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허권은 이제 포용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 명령은 침해에 대해서는 다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클라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NPE라는 것이 하나의 팩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NPE도 마찬가지로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권보원 판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To follow the established precedent. 네, 앞서서 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노라고 답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 136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침해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자에 대한 금지 명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의 특허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판결이 종료될 지점까지 관련된 금지 명령이 완료가 돼야겠지만 이것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독일의 경우와도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독일의 수정 법안처럼 만약에 특허가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가처분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의 발표에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특허권자의 실시 여부가 침해 금지 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예, 다른 하나의 고려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공통질문 1-2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질문 1-2는 영구적 금지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공통질문 2-1의 세부 질문을 통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국의 특허법상 영구적 금지 명령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과 발령 요건 및 판단 기준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일 금지 명령의 발령 요건으로 특허권 침해 사실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추가적인 요건의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 증명의 정도는 어떠한지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귀국에서 피고의 특허권 침해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추가 요건을 고려하여 침해 금지 명령이 발령되지 않는 판결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세부 질문을 통합하여 3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도 먼저 미국의 최행 판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형평성 원칙이 영구 금지 명령에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법원으로서 특수한 규칙을 특허에 대해서만 새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해 외에도 특허 보유자가 4가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그리고 법률상의 구제 방법, 그러니까 돈으로는 부적절하다라는 것, 그리고 양 당사자가 입게 되는 어려움의 비교 형량 결과 금지 명령이 요구되는지 여부, 이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4가지 요소는 금지 명령의 발령으로 인해서 공중의 이익을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4가지를 다 증명을 해야 되고 증명 책임은 원고한테 있습니다. 증거의 우월성이 있는지가 입증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제출한 서면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고, 그러니까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지 명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독감과 관련된 물약이 있었습니다. 이 피고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피고, 그러니까 침해자가 침해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침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품은 2개가 있었습니다. 이 2개의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그때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금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적절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금지 명령을 해주게 되면은 이 소기업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안에서는 특허권자가 시장의 일부 부문에만 판매를 하는 것이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시장의 다른 부분에는 침해자가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는 금지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 것이 없었고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로열티만 내면 충분하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침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못 받은 사례입니다. 그럼 이어서 영국의 헤이컨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Both proportionality and public interest
비례성과 공공의 이익을 둘 다 고려를 해야 공공의 이익을 둘 다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금지 명령을 낼지 말지 결정을 할 때요.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비례성이라는 것은 금지 명령을 내지 않았을 때 있게 되는 피해와 비례하냐라는 것입니다. 특허권자가 침해자가 침해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전혀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비례성이 없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이거보다 더 많은 경우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법원에서 이 금지 명령을 내게 되면은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라고 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까 그라빈스키 판사님이 얘기한 것인데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 제가 맡았던 것인데 심장 판막입니다. 심장 판막이라는 제품이었는데 이 특허가 유효했고 또 침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특허권자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그 심리를 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일부 환자의 경우 이 심장 판막밖에 사용을 못한다. 이 심장 판막 사용을 못하게 되면은 생명의 지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증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바빴기 때문에 다른 판사님한테 넘어갔는데요. 그때 다른 판사님이 얘기를 한 것은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 맞다. 이 일부 아주 적은 숫자의 환자이긴 하지만은 이 심장 판막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걸 침해는 되었지만은 금지 명령을 어떻게 했냐면은 금지 명령을 발부는 합니다. 그렇지만 12개월에 한해서 금지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 12개월 동안은 피고는 계속해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특정한 환자는 계속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2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특허권자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다른 심장 판막을 사용해도 되는 정도의 교육이 되어 있다. 환자들이. 따라서 이 예외 사항은 이제 줄여줘야 된다. 12개월을 다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를 다시 불러서 12개월이 그리고 피고는 아직까지도 그거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럼 12개월도 모자라다. 더 늘려줘라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러한 사건들을 제가 사료로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흔치 않은 것인데 이때 법원이 금지 명령을 안 내렸습니다. 판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독일의 클라인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39조의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비례성에 대한 부분이 이 139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례성에 대한 테스트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례적이고 금지 명령이 그 위에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이 관점을 동의하긴 하지만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경우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역시도 이러한 비례성에 대한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이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도 주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추가적인 조치로서 비례성을 갖춰야 된다라기보기에는 저희가 불비례성에 대한 방어 조치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고가 청구를 할 때 비례성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청구를 할 때 청구에서 비례성인지 아니면 불비례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피고가 이것은 비례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원고가 이에 대해서 대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내일 저희가 스터디 세션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불비례성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비례성이라는 것이 당사자 간의 논의가 돼야 되고 그 말은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비례성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비례성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틀 전에도 질문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관련된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비례성 사례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런 비례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성공적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지 명령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것을 기간적으로 부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외적인, 극한적인, 예외적인 것들 중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바로 금지 명령이 제외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1번에 시바타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제100조 1항에 따르면은 특허권자는 특허권 혹은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침해 혹은 그 밖의 유사한 행위가 존재하면 되고요. 공공의 이익이나 비례성 같은 추가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금지 명령의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지 명령의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특허권이 전체 완성품에서 차지하는 기여의 정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판단을 할 때 특허권이 전체 완성품에서 차지하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침해로 인해서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 회복의 가능성, 금지 명령에 의해 침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공공의 이익 같은 관련 요소들이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권리 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금지 명령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권모원 판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s I mentioned earlier,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시바타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침해나 아니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금지 명령을 저희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 공익이라든지 아니면 비례성이라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지금 현재 남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유사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사에서의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발명을 했을 때 이것이 신기술이라거나 라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있었던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한국의 서울에서 2023년에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금 제약회사인 원고가
가처분 소송을 거는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범용 제약에 대해서 이런 가처분 이 명령을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지금 현재 관련된 이 소아마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바이오 데이터가 동일하게 사용이 돼서 이에 대한 개발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권에 대한 관련된 조사가 있었고 이것이 행정적인 사례로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에 대한 벌금이 부여가 됐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두 개의 과거 판결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미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시 결과였는데요. 실제 이 부동산 투자와 이 콜롬비아 픽처스 인더스트리가 있었던 사례였고 두 번째는 러플과 푸드 미셔너리 케미컬 코퍼레이션 사이에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이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정립되어 있는 외국에 있는 판례들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공개적인 것 같고 이를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과거 판례들도 잘 번역이 돼서 다른 국가들로 전달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화로운 IP 관련된 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공익이나 아니면 비례성에 대한 것은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허권을 보호하면서도 경쟁적인 시장의 구조를 유지하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최근 개정된 독일법에 관해서 독일의 클라인 판사님에 대해서 개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많은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만 독일의 2021년 특허법 개정 이후에 침해 금지 명령의 발령 요건이나 증명 책임 등에 관해서 독일 법원의 실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특허 침해가 인정되었으나 비례성 등의 요건을 고려해서 침해 금지 명령을 발령하지 아니한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특허법 개정 이후에 침해 금지 명령이 발령되는 사건과 발령되지 않는 사건의 비율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이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 일부는 이미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에 대한 침해가 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비례성이 요구된다고 한다면 이는 조심스럽게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된 법령 같은 경우에는 모든 ACP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80%만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이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금지 명령을 부여하는 제도에 있어서의 조화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뮌헨 법정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비례성이라는 것에 대한 방어와 그리고 이제까지 알려진 것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뒤셀도프에서는 특히나 지금 현재 이 강제 절차라든지 아니면 앞서서 말씀하신 하드볼드 케이스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례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비례성에 대한 이 방어가 더 상당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비례성에 대한 방어라는 것이나 아니면 관련된 이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자세히 사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피고가 이 관련돼서 이러한 라이센스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비례성에 대한 적용이나 입증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례에서는 저희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피고가 이미 이에 대해서 이미 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비례성에 대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지 명령을 부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지 않았지만 많은 ACP 케이스에서 비례성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독일의 특허법 개정 내용에 관해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독일이 특허법 개정 이후에 치매 금지 명령에 관한 독일 법원의 실무 관행과 변화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공통질문 1-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의 예비적 또는 임시적 금지 명령에 관한 실무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귀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예비적 또는 임시적 금지 명령 제도를 소개해 주시고 영구적 금지 명령과 비교하여 발용 요건이나 증명의 정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절차적으로는 본안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답변 주신 거를 본 결과 미국은 조금 그 스탠다드가 좀 높은 것 같았고 다른 나라들은 그 본안의 영구적 금지 명령 요건에 비해서 좀 낮은 정도의 증명과 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국의 최행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정적 금지 명령이 있고 임시적 금지 명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사소송 규칙 제65조에 따른 것입니다. TRO하고 프렐리미너리 임시적 금지라는 것은 이거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발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고는 다른 쪽에다가 이런 노티스를 주게 되면은 지금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진정한 TRO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얘기를 할 때 TRO가 진정한 의미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는 정말 없을 것 같다, 거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로 답변을 다른 당사자한테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TRO라는 것은 너무나 흔치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1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4일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때에도 원고가 계속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여전히 지금 굉장히 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14일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RO는 최대 28일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항소는 불가능합니다. 허여가 되든지 아니면 거절이 되든지 둘 중밖에 없습니다. 항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법원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임시적 금지 명령은 타 당사자에게 노티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특허 소송에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제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증거를 받을 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당사자가 데포지션이나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을 하지 못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지만은 상대편에서도 이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거 책임은 어떠한테 있느냐? TRO 혹은 프렐리미너리 둘 다 원고 측에서 명백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의 책임의 정도는 영구적인 금지보다도 이 임시적인 금지에 있어서 더욱더 엄격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는 모든 디스커버리 같은 것을 여기서 다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여기서 명백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안 심리와는 별도로 임시적 구제 조치는 본안 소송하고는 별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적 그리고 영구적인 본안 소송은 별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법원은 이 두 가지 소송을 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하고 임시적 구제 조치를 변론을 병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당사자한테 그렇게 할까? 병합을 할까라고 물어보면은 당사자는 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합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전체의 증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n English procedural law, 영국에서는 인터림, 임시적 금지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엑스파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금지 명령하고는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없다 하도 원고 혼자서 금지 명령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흔히 사용이 되는 것은 양쪽 당사자가 다 있는 경우입니다. 엑스파티, 그 한쪽 당사자만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리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금지 명령을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당사자가 법원에 와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원고가 이거가 안 나오게 되면은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라고 한다면은 일방적인 금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ex parte relief, 이러한 일방적인 구제 조치를 원할 때 흔치 않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거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어느 정도 환자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제재가 있을 수 있고 금지 명령도 놔주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흔한 경우는 소송 절차에서 이제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인데 그때는 세 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엄청난 손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공탁금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구인은 본안에서 between now and the trial, if there's no injunction. 만약에 금지 명령이 없다라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만으로는 적절한 구제 조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Monopolizing a particular market. 특정한 시장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독점권을 빼앗겠다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절한 배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피고에게 금지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The judge trie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양쪽의 이익 형량에 대해서 법원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익 형량이 비슷하다,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법원이 어떻게 판결이 나올 것이냐, 그 본안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잘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 형량을 합니다. 독일의 클라인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n Germany, 네, 독일에서는 저희가 임시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계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된 조건이 있습니다. 임시적 금지 명령을 할 때는 지금 특허법 제139조에 따라서 이 원고가 바로 이러한 침해 사실이 무엇인지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긴급성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이것이 혹시 원고에게 유리한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임시금지 명령을 내릴 때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증거를 내밀을 수 없기 때문에 일흥의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 원고가 신청을 하고 임시적 금지 명령을 발령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한 헌법적인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서면 심리 절차를 통해서 심리를 받아야 됩니다. 서면 절차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따라서 명령이 있거나 아니면 신문 절차를 거치고 이를 통해서 금지 명령을 발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 침해 사건에 대한 것을 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안에 대한 부분들을 꼭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금지 명령이 이 본안과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시바타 판사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침해 금지의 가처분도 있습니다. 민사보전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은 이런 영구적인 것 말고 잠정적인 금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발령 요건은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그리고 본안에 종국 판결이 있을 때까지 권리 보유자의 지위 보전이 필요하느냐 여부입니다. 권리 보유자의 지위 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발령될 수 있습니다. 예비적 금지 명령에 필요한 증거는 이름 확실할 거다라는 추측, 프리마파시 케이스입니다. 프리마파시 이름의 추측을 입증하는 것은 기일에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사용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사실적 의심이 드는 증거 외에 이릉의 추측을 얻게 할 수 있는 프리마파시를 증거를 제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영구적 금지 명령에 필요한 증거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비적 금지 명령은 진행하는 본안과 별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의 권보원 판사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In Korea, 한국에서는 임시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분쟁의 대상이 된 대상물,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침해의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결정적인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자주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시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지금 이 피고가 이 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안의 이제 원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보존이 되어야 되고 이 증거의 보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술이 돼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침해나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이 보존의 필요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각하게 이 피고의 이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된 결정, 본안의 결정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이것에 인해서 어떠한 손해액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능력, 만약에 정말 의도적으로 침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국가의 안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혹시 또는 이 피고의 이 시장에서의 현재 점유율이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영향력 등등을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에서는 비교적 가처분을 할 때 좀 더 높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피고에게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원고가 있는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때문에 이 관련 특허를 무효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침해의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라면 그 임시금지 명령도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 주제는 각국의 본안에서의 금지명령과 예비적, 임시적 금지명령의 실체법적, 절차법적 차이에 관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침해 금지 명령의 발령 요건과 기준에 관한 제1주제를 마치고 침해 금지 명령의 집행에 관한 제2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제는 각국의 침해 금지 명령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소송 절차에서 피고 제품 또는 피고 행위 특정에 관한 것입니다. 공통질문 2-1에 관한 것입니다. 공통질문 2-1도 세부 질문을 통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귀국에서 금지 명령의 형식과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법이나 규정, 판례 등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침해 금지 청구 시에 구체적인 피고의 실시 제품이나 피고의 실시 행위를 특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는 원고의 특정한 특허권을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형식의 광범위한 내용의 금지 명령도 허용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만일 피고의 제품을 특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특정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국에서 실무상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금지 명령에 구체적인 기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세부 질문들을 통합해서 3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첸 판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요. 사실 이거에 대한 연방법관에 대해서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규칙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법원의 신뢰성을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의 신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떠한 법관이 판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판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있지만은, 그렇지만 법관들에게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떠한 판결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정해놓은 규칙은 거의 없습니다. 잠정적 금지 명령 그리고 일시적인 금지 명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외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연방법원한테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구적 침해 금지 명령의 발령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금지 명령의 조건을 밝혀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금지 명령으로 제한이 되는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당하다라는 거의 정도는요, 어떤 사람이 TRO를 혹은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어긴다라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는 법적 모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순회법원에서도 그리고 이 규율에서도 어떠한 제품인지 특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금지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내셔널 렉티파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방법원이 금지 명령을 발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적어도 일부적으로는 너무나 광범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허의 1에서 5에서 해당하는 모든 제품은 판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광범위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특허를 침해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금지 명령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외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것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금지 명령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라는 것이 법원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제품도 마찬가지로 금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크에 여러 개가 있는 마이크가 있고 이것이 금지 명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 여러 개의 마이크가 있는 시스템에서 12개의 마이크가 있었는데 11개의 마이크가 있는 것만으로 살짝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같은 제품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 11개짜리 마이크 제품도 금지 명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영국의 헤이컨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the statute doesn't say anything about the form final injunction should take. And until about 특허법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 23년 전에 여기에 대한 경론이 있었습니다. 이 특허 소송에 있어서 이거를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되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에 대한 경론이 있었는데 결국 결론은 광범위하게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너무 구체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리면 더욱더 단점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지명령을 내릴까요?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피고의 X라는 모델이 침해를 하느냐 여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X라는 모델은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판사가 판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특허권자가 다시 와가지고 그런데 피고가 모델 Y라는 것을 팔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판시의 근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A, B, C라는 세 개의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이 A, B, C라는 기능이 모델 Y라는 모델에도 모두 발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판사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금지 명령은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X에 대한 금지 명령이 모델 Y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C라는 기능이 조금 살짝 달라졌다. 아까 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살짝 달라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집행 경우에서 어떻게 되느냐. 특허권자가 와서 다시 이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저 피고가 광범위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있다. Y라는 제품을 팔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법원에서 선언을 해주세요. 이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모델 X뿐만이 아니라 모델 Y도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되면은 법원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제품이 금지 명령에 적용이 되는지. 그때 가서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처음에는 그냥 좀 광범위하게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독일의 클라인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지 명령에는 저희가 결정이고 주문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같은 경우 주문이 맨 위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독일은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금지 명령이 이 자체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기술이 돼야 되고 이 내용이 주문에 담겨서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이 무엇을 수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앞서서 창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사진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첨부할 수도 있고 이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금지 명령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시면 제가 이 특허법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들은 내용은 항상 지금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 판결을 내릴 때 저희가 항상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명시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제 이 발표 자료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과거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 그 핸드폰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겉에 있는 사진의 부분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청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관련 청구의 상세한 내용들을 같이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에서 저희가 이 안쪽에 있는 상세한 부분까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진뿐만 아니라 이 맥락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설명까지도 함께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원이 지금 현재 이 관련 당사자 설명 그 이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이 관련된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를 하고 이러면서
관련된 그 피고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따르게 된다면 임시명령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모델을 한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원고가 생각하는 그 범위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항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화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바타 판사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상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에서 금지 명령 내용 안에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제품인지를 명시하지 않는다면은 피고가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 명령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행위, 해당되는 제품을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금지되느냐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피고가 이것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주 명확하게 어떤 행위, 어떤 제품이 금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제품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특정이 됐는지 여부인지 혹은 다른 제품과 비슷한지 여부는 사회적인 통념으로서 이미 명확한 것입니다. 일본의 일반적인 법원에서는 보통은 항상 제품명 혹은 모델 번호를 통해서 특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이 있으니까요. X란 제품에서 Y란 제품으로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특허권이 임시적인 금지 명령을 구할 때 제품명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금지 명령이 이것이 같은 제품이다라는 것을 얼른 파악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합리적인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바타 판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의 이경은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지명령의 내용과 특정의 정도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도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실무의 태도가 정리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발표 내용은 이제 그런 정리된 현재의 실무 태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특허 침해 금지 명령에 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앞서 언급된 특허법 제126조입니다. 그리고 금지를 구하는 피고의 행위는 피고의 침해 형태, 즉 특허권의 실시 형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허법이 제2조 3호에서 실시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 대상 행위가 특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등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및 방법의 특정 정도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그런 민사소송 청구 취지 특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침해 여부의 판단 및 집행 대상의 식별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런 판시들은 이제 금지 대상이 피고가 현재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고가 이제 청구 취지에서 피고가 실제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그 제품이나 방법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집행 가능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금지 명령 역시 이에 따라 발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국에서는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형태의 금지 명령은 발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권의 특징적인 구성 요소를 기술하고 이를 구비한 피고 제품이라는 형식의 금지 명령 역시 발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금지 명령들은 그런 법률상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금지 의무를 기재한 것과 다름이 없고
없어서 기판력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집행 단계에서도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추가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의 범위와 집행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고 제품이 제품명이나 모델명, 제품 사진 등으로 특정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기관 식별에 지장이 없도록 도면이나 제품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명확하게 특정이 되면 됩니다.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제조 공정을 기재함으로써 그 방법을 특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아주 넓거나 아주 좁은 수준의 금지명령 사례는 찾기 어려웠지만 침해 제품을 제품명과 구성, 형상으로 특정한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제품명을 달리하지만 구성 형상은 동일한 제품을 그 금지 폐기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두 개의 판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기 PPT 화면에 나오는 그런 사진과 사안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8290사 판결입니다. 화장품 용기에 관한 그 특허 발명 침해가 문제된 사안인데요. 금지 대상을 피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제품명, 사진 뿐만 아니라 이제 각 구성에 대한 설명까지도 덧붙여서 특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제 실시하는 제품과 동일한 구조와 형상을 가진 다른 명칭의 제품들도 포함해서 금지를 구하였는데 이 판결에서는 그 부분, 다른 명칭을 가진 제품들 부분은 집행 가능성이 부족해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입장을 취한 두 번째 판결이 있는데요. 571828 판결입니다.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금지 및 폐기 대상 제품을 특정한 그런 특정된 제품명에 한정하지 않고 특정 구성을 갖춘 경우까지 포함하여 인정하였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두 번째 태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공통질문 2-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은 만일 피고 제품 중의 일부 구성이나 일부 부품만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 금지 명령의 범위에 관한 귀국의 실무와 판단 기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의 최행 판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이 침해가 나에게 손해를 입힌다. 그리고 이것을 금지 명령을 청구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이 전체인지 일부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침해 행위와 손해 관계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과관계라는 것은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과관계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 침해 행위 때문에 그 결과로 손해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의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유일한 혹은 주된 이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품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제품의 경우에 소비자는 보통 구매 결정을 여러 가지 부품을 다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증명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침해되는 부품만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 때문에 소비자가 샀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영국의 헤이컨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제품의 일부 부품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도 전체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 명령은 전체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비례성의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스크루에 대해서만 있는 특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렇게 커다란 제품에서 이거에 대해서만 스크루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는 전체 제품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크루만 특허 침해라고 하더라도 제품을 못 팔기 때문에 전체 제품을 못 팔기 때문에 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금지 명령보다는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판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스크루라는 것은 이거보다 조금 나쁜 낡은 스크루로 대체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거를 침해를 함으로써 이 스크루를 사용을 함으로써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럴 수가 없다. 금지명령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니라 금지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약간 다른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는 스크루를 사용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라 라고 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례성 원칙이 문제가 된 경우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드립니다. 예. 이어서 독일의 클라인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헤이켄 판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전체 제품에 대해서 발령이 됩니다. 일부의 특허권만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복잡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과거 이 사례 중에서, 판례 중에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사용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안쪽을 본 다음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보게 됩니다. 근데 저 안쪽에 굉장히 작은 밸브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비례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저희가 비례성을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이죠. 네, 두 번째 질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폐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저희 관련 특허법에서 만약에 지금 침해가 70% 이상이라고 한다면 침해 제품의 제조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재료 및 도구가 폐기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역시도 비례성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We will go to Judge Shibata for your answer. Yes, the same. 나머지 다른 국가들과 저희도 똑같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례에서 일본의 경우에 피고의 제품은 제품명이나 모델명 같은 상세한 정보들로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 금지 대상이 하나의 제품으로 특정이 되는 한 금지 명령은 이 제품명이나 모델명으로 특정된 제품 전체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The English part is small is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defense of abuse of right is successful or not. 이것은 이제 승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의 이경은 판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제품의 일부만이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이나 부품만 금지 및 폐기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이고 주된 판단 기준은 그 특허권 침해하는 일부 구성이나 부품이 전체 제품과 분리 가능한지 그다음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또는 별개로 거래되는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2개 판결을 소개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1745 판결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터 체결기구에 관한 특허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모터 체결기구가 사용된 RC 감속기라는 제품 전체의 생산 금지 및 폐기를 구했는데 이 판결에서는 이제 이 둘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일체화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일부분인 모터 체결기구와 그 생산에 제공된 설비 제거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판결에서 이제 조금 재미있게 본 부분은요, 제가 판시 부분을 자료집에는 인용을 해놨는데, 금지 대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비례성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금지명령 발령 요건에서 봤듯이 한국은 금지명령 발령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판결을 보면은 그 금지 대상이나 대상의 범위, 그 다음에 폐기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비례성 원칙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지 또는 이미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공통질문 2-3입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질문에 도달을 했는데요. 예, 공통질문 2-3도 세부 질문을 통합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지명령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귀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제 조치들과 그 집행 절차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귀국에서 다소라도 광범위한 금지명령의 발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 절차에서 피고의 판매 제품이 침해 제품으로서 집행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침해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피고가 침해 제품의 구성이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특허권자로서는 피고의 변경된 제품이나 행위에 대해서 기존의 침해금지 명령에 기한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침해금지 청구의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 국의 판단 기준이나 실무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도 세부 질문을 통합해서 2분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미국의 최영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해자가 침해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방법원은 상당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제재, 그리고 추가 이익의 환수도 가능하고요.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미국 집행관에 대해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판결 집행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 번 제가 해보려고 고려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고를 압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권한도 법원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정 모독이 된다, 법정 모독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평판에 굉장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법정 모독은 받지 않도록 기업들은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연방 법관들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을 아주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또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은 벤더라든지 다른 파트너들이 전혀 그 회사를 신뢰할 수 없는 회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이 실질적으로 다른지 아는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원래 금지 명령을 주었던 그 판사한테 똑같이 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달라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침해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다시 다투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별도의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특허권자는 이 사건, 별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판사가 심리를 해줄 것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미 그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판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영국의 헤이콘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system in England is broadly similar. 영국도 비슷합니다. 재정적인 제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청구인은 우리도 법정 모독이라고 부르는 그 법정 모독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이 되면은 첫 번째 제재는 우선은 벌금입니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 벌금 부과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금지 명령을 불이행하고 반복적으로 불이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벌금은 더욱더 강화가 돼서 피고 기업의 임원의 징역형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사안에서 기업들은 이미 확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창 판사가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모독을 한 회사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그 모델 X와 모델 Y 사례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달라졌을 때 이 모델 X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이 나왔는데요. 그래 이제는 모델 Y라는 것을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델 Y도 모델 X와 비슷한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 등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 그리고 아주 약간만 바꿨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법관이 제대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모델 Y라는 것이 제대로 심행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소송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별도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모델 Y에 대한 소송을 처음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입니다. 별도의 소송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독일의 클라인 판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구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관련된 내용들을 따르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일한 이 재판부가 이 관련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을 했던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체적으로 모든 이 판결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이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만약에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저희 재판부에서 관련된 논쟁이나 쟁점을 보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쟁점에 대한 논쟁을 본 다음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진행을 할 때 피고의 심리를 먼저 하고 나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사자의 얘기들을 좀 더 보고 최소한 이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나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할 때는 그 사이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판결만을 읽거나 그것을 다시 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두 번째 만약에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여전히 금지 명령을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강제 집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첫 번째 금지 명령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만 결정하는 셈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특검으로 보고 청구 구조를 보거나 여러 가지 본 다음에 다른 기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 했었던 심리 결과를 판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몇 년 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원고가 지금 이 새로운 이 소송을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동일한 날에 관전해서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문자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가 법원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그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집행이라는 것에 의하여
금지 명령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러는 대체 명령은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침해하는 소재를 다른 제3자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X, 모델 Y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새로운 소송, 본안 소송과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 금지 명령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이 금지 명령이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 약간 변경된 모델 Y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모델 X와 다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경은 판사님 발표를 부탁드릴 텐데요. 근데 우리가 그 저녁 마지막 세션에 예정된 시간을 이미 5분 정도 초과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5분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세션에서 배웠듯이 금지 명령도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답변 시간을 한 2분 정도로 좀 줄여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금지명령 집행은 민사소송 일반 집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허권 침해 금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명령은 부작의 의무를 명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강제 방식에 의하게 되고요. 그래서 1일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금지명령하고 함께 발령된 폐기명령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집행관에 의한 대체 집행이 가능한데 제품이나 생산 설비의 소재지를 주문하고 금지명령의 주문과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금지명령 발령 이후에 새로운 위반 행위를 제조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체 집행이 그 집행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피고의 침해 제품 외에 이와 유사한 제품 과 같은 형식의 금지 명령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회피 설계를 통해서 그 구성이나 방법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별도의 침해 금지 소송을 통해서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네, 2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은 판사님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번 세션의 모든 주제에 관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예, 시간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싶긴 한데요. 예, 그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플로어 질문은 생략을 하고요. 혹시 간단하게 시간이 된다면 발표자들께서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말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먼저 최영 판사님 혹시 간단한 말씀이나 인사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Thank you.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금지 명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지 명령은 앞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그런 구제 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의 법관들은 이 벤치에서 이렇게 이것을 레지슬레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치 어떤 법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우게 되어서 기쁩니다.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자주 있는 일인데요. 다른 나라의 의견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접근법은 상세하게는 좀 강론으로 가면은 굉장히 다른 바가 많지만은 사실은 유사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차이점보다는요. 그래서 그 점을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다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목적이 똑같잖아요. 금지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의 목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비슷하게 금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I totally agree with the taken. 네. 제 생각에는 제가 기대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듣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말씀. Yes, you know, the very different approach. 굉장히 다른 접근법이지만은 결론은 똑같네요. 그거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보원 판사님부터 순서대로. It was a great honor to 네, 이렇게 의미 있는 대화에 함께 할 수 있게 돼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시성이라는 것이 국가마다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듣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보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힘들고 졸리고 배고프고 하실 텐데 정말 뭐 자세도 바꾸시면서 여러 가지로 끝까지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다 너무 잘 보여서 되게 재밌으면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들으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판력의 범위나 집행 가능성에 초점을 둔 나머지 이제 좀 그 금지 명령의 효력이나 범위가 굉장히 좁게 이제 발령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의 이런 비교법적인 검토가 정말 우리 실무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발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4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세션 참가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 국제특허법원 컨퍼런스 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특허법원 청사에서 진행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태블릿을 받으셨을 텐데요. 떠나시기 전에 태블릿과 통역기는 자리에 두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만찬 참석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만찬 때는 좌석 배치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만찬 참석자분들께서는 통역기와 태블릿을 테이블에 두신 후에 개인 소지품은 모두 들고 로비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찬은 6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만찬에 참석하실 때는 안내를 받으시거나 배치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